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정시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는 수시와 다르다. 이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수시와 정시의 다른 것 중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수시는 과정 중심의 입시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의 생기부를 2학년 때 수정할 수 없습니다. 2학년 생기부를 3학년이 되어서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결과가 결국은 입시의 결과가 된다는 점이고, 하지만 정시는 결과 중심의 입시이기 때문에 내가 설령 6월이나 9월에 모의고사 시험을 못 봤다 하더라도 수능 시험 잘 보면 되는 거죠. 6월, 9월에 잘 봤다 하더라도 수능 시험 못 보면 끝나는 거죠. 결국은 그만큼 수능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수능 시험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대학을 몇 점이면 간다, 몇 점이면 어느 학과 붙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결국 내 성적 나와봐야 알고 그 다음에 올해 수능 봐야 되는 거지, 작년의 수능과 올해 수능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설명을 드리는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성적표 받게 되어지면 자신의 점수에만 집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신의 점수만 집중하고 점수를 자꾸 눈으로 보다 보면은 결국 그 점수에 매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입시에 대한 주변적 지식들이 없다 보면은 결국 점수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실패하는 입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적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정시 원서 지원을 할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배경적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수능 성적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이러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고,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어지고 나면 점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원서 지원을 하시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작년에 우리가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던 게 교차 지원이에요.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얘기는 대부분 다 교차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차 지원이 뭡니까? 결국은 문과에서 이과로 교차 지원을, 또는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하는 걸 우리가 교차 지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교차 지원은 자연계에서 인문계 쪽으로 교차 지원을 했었을 때 결국은 대학의 논납비가 크게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차 지원에 이점이 있었고요. 문과에서 이과로 교차 지원을 하는 건 사실 이점이 크지 않아요. 대학을 훨씬 더 낮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차 지원이라고 한다면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교차 지원을 하는 경우인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 주요 대학의 교차 지원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어졌느냐, 이걸 봤더니 지금 서울대학교는 특히 제2외국어가 한문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인문계에 지원한 자연계 학생들의 비율이 28.07%에 다다랐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에 지원한 자연계 학생들의 비율을 봤더니 연세대학교는 48.84%, 고려대학교는 42.11% 정도가 인문계열에 지원한 자연계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면 인문계 학생들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결국은 인문계 학생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매우 불리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올해 특히 수능 원서 접수 결과를 확인했더니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5.5%가 늘어난 거고요. 올해도 이러한 교차 지원의 유리한 점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자, 이과 지원 시 정시 지원 가능 점수 추정선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얘기가 숭실대 건국대학교, 숭실대 건축학과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에 지원한 학생이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붙는다는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는 것처럼 100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100분위 291, 100분이라고 하면은 국어나 수학이나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을 가지고 얘기하겠죠. 우리가 영어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빠지고, 그럼 세 개의 영역의 100분위가 291점일 때, 279점일 때, 272.1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272.5점일 때 이 점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점수를 자연계로 대입하게 되어지면 자연계에서는 숭실대학교 전기공학과의 원서를 쓸 수 있었고, 이 점수를 어디로 대입을 시킨다? 연세대학교로 대입을 시키게 되어지면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 붙을 수 있는 점수다. 이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280점 정도의 100분이다 라고 한다면 280점 정도로
자연계 학과를 가게 되어지면 경희대학교 물리학과나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정도를 갈 수 있는 점수인데 이 점수를 문과로 이동을 시키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정도 갈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동일한 점수였었을 때 이 점수를 문과로 갔었을 때 이과로 갔었을 때 대학의 격차가 이만큼 크게 벌어진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0점이면 경희대를 갈래? 연세대를 갈래? 282점이면 서울시립대를 갈래? 고려대를 갈래? 이 정도의 점수가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점수의 내용을 조금 보면 조금 과장되어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289점의 숭실대학교 건축학과나 서울과학기술대 화공생명 정도의 점수대로 해서 작년에 교차 지원을 때린다. 그러면 문과로 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범위가 대부분 중앙대나 아니면 서강대 정도의 범위까지 미칠 수 있지. 이 점수대에서 연세대 고려대까지 도달하기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 표를 통해서는 그냥 이해할 점은 뭐만 이해하시면 되냐면 동일한 100분이라 하더라도 문과로 지원할 때와 이과로 지원했을 때 대학의 높낮이가 크게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 지원을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교차 지원은 학생들이 원하는 지원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붙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이 자연계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목표로 공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연세대를 목표로 삼긴 했지만 문과로 지원하게 되는 걸 목표로 삼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교차 지원을 한 학생들의 선택은 물론 문과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붙거나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붙거나 연세대 국문과에 붙어도 나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교차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대학은 마음에 들지만 학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돼? 반드시 올해 재수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작년에 교차 지원에 몰렸었던 지점대가 있거든요. 주로 교차 지원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대학을 어느 정도 결정한 점수대가 작년에 표준 점수로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한 380점대에서 시작해가지고 400점대 구간, 그 구간이 교차 지원이 가장 활발했던 구간이고 이 학생들은 교차 지원에서 붙었다면 대부분 다 재수를 해서 이과 기호로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특히 재수생이 걱정이 된다. 특히 재수생의 비율이 늘어난다. 올해 수능이 되게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작년에 교차 지원의 범위가 되게 넓었어요. 그리고 교차 지원의 범위가 대부분 표준 점수라면 380점대에서 시작해서 400점대 구간, 그 구간이라고 하면 대부분 건국대 이상의 대학들부터 시작해서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까지가 대부분 다 교차 지원의 범위였기 때문에 이 교차 지원의 문과에 붙은 학생들이 올해 뭐로 나온다? 다 대부분 다 이과 지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은 재수생의 비율이 증가한다? 이과로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한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을 걸쳐놓은 상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 재수생의 비율의 증가, 그 다음에 재수생 상위권 학생들의 증가, 거기에다가 정시 지원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다 상향 지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대학을 걸쳐 있으면 그만큼 하향 안정 지원을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걸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상향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시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작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이 이 표였어요. 작년에 뭘 설명드렸냐면 교차 지원의 구간 분석을 했습니다. 자, 2021학년도를 문과에서 인문계열의 상위 누적 비율 1.65%, 요 1.65%가 작년 점수, 2021학년도 점수를 봤었을 때는 표준 점수 395점이었어요. 2022학년도에 인문계의 1.52%는 표준 점수가 392점. 다시 말하면 2021학년도에 상위 누적 1.65%와 2022학년도 상위 누적 1.52%를 비교하고 이 동일한 점수를 자연계로 계산하니까 2021학년도는 395점이 인문계에서는 1.65%고 자연계는 2.04%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간의 인문계와 자연계 간의 상위 누적 비율의 차이가 0.75% 정도밖에 안 났어요. 그런데 2022학년도는 인문계 1.52%, 그 다음에 391점, 자연계로 가게 되면 5.24%다 보니까 인문계와 자연계의 점수 구간의 차이가 마이너스 3.70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난다. 결국은 뭐냐면 2021학년도는 교차 지원의 의미가 없어요.
굳이 교차 지원을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진로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학을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에 가서 진로도 생각해야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문과보다는 자연계 쪽이 유리하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대학이 비슷한 정도 선에서는 교차 지원을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2022학년도에는 동일한 점수대의 인문계와 자연계의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교차 지원의 의미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건국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정도를 갈 수 있는 성적이다 라고 하면 이 성적대에서 문과를 지원하게 되어지면 서강대학교 유럽문화학부에 원서를 쓰거나 이런 게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년도에는 2021학년도는 이 성적대에서 쓸 수 있는 게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원서를 쓰는 학생,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바이오시스템학과에 고려대학교 바이오시스템학과에 원서를 쓰는 학생이 문과로 교차 지원하면은 한양대를 가는 거예요. 대학을 더 낮춰서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건국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원서를 쓰는 학생이 2022학년도 교차를 때리면 어딜 간다? 서강대를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많이 몰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연계 상위권의 고득점자의 비율이 증가한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지원이 유리하다, 교차 지원이 유리하다, 교차 지원이 유리하다를 사방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계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차 지원이 진짜 유리하다고 생각하죠. 교차 지원은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도 우리가 유념하셔야 되고 결국 자연계는 나만 자연계가 아니야. 자연계가 정말 많고 자연계의 고득점자들이 많이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점수대가 인문계의 비율에서 인문계 비율 11.16%가 표준 점수 373점, 인문계하고 11.26%가 360점대가 돼요. 그러면 이 점수대에서는 인문계와 자연계의 점수가 4.60, 그 다음에 인문계 자연계 점수가 마이너스 2.05. 물론 2021학년도보다 2020학년도로 갔었을 때 인문계 자연계 점수 차이가 벌어진 거는 맞지만 보시는 것처럼 광운대 환경공학과에서 교차를 때리면 상명대를 가는 거야. 그렇죠? 전년도에는 2021학년들이 인한대에서 교차를 때리면 상명대를 가요. 결국은 자연계에서 교차를 때리면 대학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학이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차 지원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결국 작년 같은 경우도 교차 지원을 한다 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점수 구간 자체가 표준 점수로 따지면 적어도 375점 이상이 되어져야만 교차 지원의 의미가 생기게 되고 교차 지원의 의미가 가장 컸던 부분은 작년 점수로 얘기하면 390점대에서 400점 그 사이의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차 지원의 의미가 가장 컸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대부분 작년에 표준 점수 390에서 400점을 맞으신 분들이 교차로 문과 대학의 학과를 붙고 난 다음에 포기할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재수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학을 걸고 재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정시 지원이 어떻게 된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더군다나 또 하나의 우리가 위험성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교차 지원을 통해서 뜨거운 맛을 봤죠. 특히 문과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올해 수능 응시 결과를 봤더니 비적분의 비율이 2022학년도에는 38.2%였는데 올해 2023학년도에는 43.7%로 무려 5.5%가 증가했다. 엄청난 수의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교차 지원. 다시 말하면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교차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재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상당수는 표준점수 375점에서 약 400점대의 학생들이 특히 교차 지원 핵심 지점이었거든요. 그 교차 지점이 바로 어디냐면 건국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대까지의 문과 계열의 원서를 써서 교차를 붙은 학생들 아까 봤죠. 연세대학교의 48%, 고려대학교의 한 44%의 문과에 합격한 학생들이 사실상 그 중에 상당수가 뭐에 뛰어든다? 재수에 뛰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의 지원자의 5.5%가 증가했다는 점도 작년과 달라지는 결과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주목할 점들은 2022학년도는 문이과 교차가 이루어진 첫 해년도니까 원서 지원이 정말 난장판이었죠. 2023학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2023학년도는 과연 2023학년도에 원서를 쓸 때 뭘 보고 원서를 쓸 거냐? 2022학년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서를 쓸 거냐? 아니죠.
2022학년도의 데이터는 일시적으로 입시의 변화에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보고 원서를 쓰기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자연계 교차 지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교차 지원을 통해서 재수생의 비율이 상당히 늘었고 상위권 학생들이 많다는 점. 또 이 상위권 학생들이 대학을 걸친 상태에서 원서를 쓰면 상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계의 학생들의 숫자가 늘었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믿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통계와 데이터의 신뢰도와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위험도는 증가한다는 점을 꼭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정시 원서 쓰면 뭘 보고 원서 씁니까? 어느 사이트의 정보를 따라가면서 원서를 쓰죠. 중요한 건 그걸 나 혼자 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만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그 사이트에서 모의 지원을 하면 학생들이 실제 다 그렇게 원서를 쓰냐?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게 어려운 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숫자를 믿어, 통계를 믿어, 데이터를 믿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모든 학생들이 몰려있는 지점에 나도 들어가게 돼 있고, 그리고 내가 통계나 데이터를 따라가면서 원서를 쓰다 보면 나는 항상 누군가의 뒤에 쓰게 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입시는 다른 사람의 뒤에 쓰는 순간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 구간의 경쟁률이 상승한다는 점, 그 다음에 예측 결과에 오류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되게 중요하다. 자, 정시 원서 쓰게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어떤 과정들을 진행하게 되어지냐면, 첫 번째는 점수 계산하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 점수, 표준 점수 100분의 점수 계산하고, 점수 계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정보 검색을 해서 지원 가능 대학 찾아내고, 그 다음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유리한 대학이 어디든지 찾아내고, 교차 지원이 가능한 데도 어디든지 찾아내요. 여기까지를 대부분 다 그냥 우리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옵니다. 점수 계산할 수 있고 정보 검색 다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점수의 의미가 뭔지, 100분위 점수가 뭔지, 또 변환 점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 입력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고생하실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다음 과정이죠. 전략을 수립하는 거. 가나다군을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이 부분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전년도의 100분위, 전년도의 충원율, 전년도의 경쟁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특히 2022학년도의 입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추가 합격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통계나 데이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 하지만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 그건 어떤 거? 다른 사람의 뒤에다 나를 줄 세우는 거. 결국 다른 사람이 붙어야만 내가 붙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추가 합격에 대한 지원 전략을 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는 정시에 대한 포괄적인 입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입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없이 통계나 데이터만을 의존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거나,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어느 사이트의 아이디나 패스워드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봐주겠다. 통계나 데이터에 의존하는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시게 되면 항상 다른 사람의 뒤에 내가 줄을 쓰게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단연간의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는 추가 합격에 대한 로직이 있어야 돼요. 로직이. 추가 합격이 과연 어떠한 원리로 발생이 되고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지, 작년에 여기가 빵꾸 났어요. 작년에 여기가 미달이었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맙시다. 작년의 입시와 올해 입시는 다르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는 더 이상 정보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 함정밖에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통계나 데이터의 오류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결국 이 과정이 제일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적 입력하고 내 성적대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 찾아내는 거,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성적대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냐면 결국은 문과에서 이과로 또는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계 학생들은 자연계가 문과보다 유리하다, 또 교차 지원하면 좋은 대학 간다 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계실 수 있지만 올해는 작년과 많은 부분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 이 점을 꼭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나중에 수능 성적 받게 되어지면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연계 학생들은 명심하셔야 되고 문과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점들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정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시 원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만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정시를 하나씩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